한밤중 사대부가 별채의 문이 안에서 걸렸습니다. 정취 부인 윤다경이 스스로를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는 남편이 보낸 하인들이 칼을 찬 채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다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서찰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정했던 남편을 이토록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정씨 부인은 어찌하여 친딸처럼 키운 아이를 두고 이 집을 떠나겠다 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이 시작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한 사내가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북촌 어느 사대부가에 윤다경이라는 정실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학식이 높아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고 법률과 송사 절차에도 밝아 남몰래 억울한 여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양반과 규수로 자라 예의 범절을 익히고 혼례 후에는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집안을 꾸렸습니다. 남편 이준서는 그 재주가 뛰어나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고 다경에게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하나 다경의 가슴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아직 때가 안 되었나 보다 여겼고 2년째엔 올해는 필시 소식이 있겠지 기다렸으나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론 아무 말 안 했으나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다경을 보는 눈빛이 단아졌습니다.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 시감은 대를 두가 있는단 말이오. 다경은 그 소리를 듣고도 태어난 척 했으나 밤이면 홀로 뒤안 매화나무 아래 서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적시던 밤이면 다경은 자신의 배를 슬며시 쓸어내렸습니다. 비어있는 그곳이 야속하고 또 미웠습니다. 남편 이준서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지 않소. 아이는 하늘의 뜻이니 너무 애태우지 마시오. 하나 다경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아쉬움이 서려 있다는 것을. 사내라면 누구나 자식을 두고 싶어 하는 법. 그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다경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 탓이로구나. 내가 부족한 탓.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준서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다경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이준서는 조심스레 아이를 다경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먼 친척의 아이인데 부모가 모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오. 이 아이를 우리가 거두어 기르면 어떻겠소? 다경은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갓난아이는 보드라운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지러지게 울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숨만 쉬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다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하지요. 다경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 품어본 아이의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기회가 아닐까.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이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면 되는 것 아닐까. 다경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소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맑게 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경은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젖동량을 해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칭얼거리면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셨고 남편도 흐뭇해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다경은 비로소 어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 처음 웃던 날, 처음 어마마 하고 불렀던 날, 다경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친딸보다 더 아끼리라 다경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 소윤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 다경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면 곧잘 따라했고 바느질을 배우면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다경은 소윤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다경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뒤편에 낡은 서찰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보민이 뜯어진 채로 접혀 있었습니다. 다경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 소윤이를 부탁하오. 제가 혼자 키울 수 없으니 정실 부인께 고하라 하고 맡겨주시오. 부디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오. 탄지는 한채령이라는 이름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다경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채령은 일찍 남편을 여연 미망인으로 다경이 불쌍히 여겨 늘 챙겨주던 친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보내주고 병이 났다 하면 약을 구해다 주고 외로워 보이면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채령이 남편과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다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소윤 이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소윤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채령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다경은 비틀거리며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아이가 남편의 외도로 낳은 아이였다니. 그것도 내가 친구라 믿고 도와주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다경이 무너진 것은 아이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 남편과 친구는 10여 년 동안 자신의 선의를 이용했습니다. 다경이 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면서 고아를 거두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짓을 심었습니다. 다경이 순수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진실을 숨기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다경은 편지를 꼭 쥔 채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저녁 문안을 드리러 왔으나 다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 먼저 자거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방 안에서 다경은 지난 10여 년을 떠올렸습니다. 소윤을 처음 안았던 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열병을 앓을 때 밤새 간호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다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으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더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경은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송사를 정리하며 익힌 냉철함으로 하나씩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먼저 소윤의 생김새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윤의 눈매는 한채령과 똑같았습니다. 가늘고 길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살짝 내려앉는 눈꺼풀, 코는 이준서를 닮았습니다. 오똑하고 콧방울이 작은 것까지. 입술 모양도 채령의 것이었습니다. 어찌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다경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얼굴에서 남의 흔적을 찾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경은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채령이 소윤을 볼 때마다 유난히 애틋해하던 눈빛. 참 예쁘게 살았나네요. 라며 아이의 손을 꼭 잡던 모습. 그때는 미망인이 아이를 부러워하는 것이라 여겼으나 이제 보니 친딸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이준서가 채령의 집을 자주 드나들던 일. 미망인이 혼자 사니 살펴봐야 한다며 한 달에 2~3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다경은 남편의 의로움을 기특히 여겼습니다. 다경은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소윤이 태어난 해 채령이 한겨울 내내 병으로 누웠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병을 가려 했으나 채령이 완강히 거절했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채령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해산이었구나. 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날 다경은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맡아온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소윤이를 처음 데려온 날을 기억하느냐? 여종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도련님께서 보따리에 싸서 안고 오셨지요. 어디서 데려왔는지 아느냐? 여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시댁 쪽에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다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남편 이준서는 아내의 달라진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다경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이준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경은 마침내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둘만 남았을 때 다경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윤이는 정말 고아입니까? 이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다경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준서가 겨우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경은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내 이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이준서는 그것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읽었습니다. 다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소리가 나도록 마룻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용서요? 다경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10여 년 동안 저를 속인 것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제 친구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도 저를 이용해 그 아이를 키우게 한 것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부인, 사정이 있었어. 채룡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나는 다만 무엇입니까? 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다만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는 말입니까? 저를 속여서라도 제 손으로 남의 자식을 키우게 만들어서라도. 이준서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오직 부인뿐이었어. 채룡과는 한때의 실수였어. 나는 부인을 사랑했다고요. 다경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저를 사랑했다면 거짓으로 시작하지 말았어야지요. 저를 사랑했다면 10여 년 동안 진실을 숨기지 말았어야지요. 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준서는 벌떡 일어나 다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놓으시오. 다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놓으시오. 이준서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 없이는 살 수 없소. 제발 떠나지 마시오. 다경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준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다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경은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친정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준서는 매일 문 밖에서 애원했으나 다경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실 부인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 다경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는 이 거짓된 삶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준서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다경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다경의 처소 앞을 사성였고 친정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경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양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지방 수령으로 나갔던 서도윤이 한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도윤은 다경의 옛 첫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담이 오갔으나 집안의 사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서도윤은 벼슬길에 올라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도윤은 우연히 다경의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를 통해 다경이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이 집착하여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도윤은 조용히 다경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경은 그 편지를 받고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가? 하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경은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가 오가는 것을 이준서가 알아챘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서도윤이 다경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와 집착이 뒤섞여 이준서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이준서는 서도윤을 미행시켰습니다. 하인들을 풀어 서도윤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했습니다. 서도윤이 관아에 드나드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다경이 서도윤과 만나지 못하도록 집 안팎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어느 날 이준서는 한채령을 찾아갔습니다. 채령은 이준서를 보자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경이 소윤을 버릴 것이오. 이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경이 모든 것을 알았소. 이제 소윤을 친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오. 아이를 지키려면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하오. 채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경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당신이 다경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소윤을 위해 남아달라고 애원하시오.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경은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윤은 어미 없는 아이가 될 것이오. 이준서의 협박에 채령은 떨었습니다. 결국 채령은 이준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준서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경의 친정 쪽으로 가는 편지를 모두 가로챘고 다경이 밖으로 내보내는 서찰도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다경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준서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도윤을 제거하고 다경을 완전히 가두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서도윤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이준서는 밤새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도윤이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도 매수했습니다. 서도윤과 함께 일했던 이속 하나를 돈으로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다경을 친정 별채에 가두기로 계획했습니다. 다경의 친정은 이미 이준서와 친분이 두터웠고 이준서가 부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 잠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믿어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준서가 보낸 하인 67명이 다경의 처소를 포위했습니다. 다경은 짐을 꾸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 주인님의 명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물러가거라. 다경이 단호히 말했으나 하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경이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다경이 소리쳤으나
하인들은 명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다경은 끌려가다시피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바깥에서 걸렸고 창문에는 창살이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갇힌 것입니다. 같은 시각 관아에서는 서도윤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누군가 서도윤을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서도윤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증인과 증거가 있다며 일단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별채에 갇힌 다경은 바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고 음식만 들여보낼 뿐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경은 창살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으나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준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경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준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 지금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다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경은 별채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냈습니다. 밤이면 담 너머로 이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소. 다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도윤은 이제 끝났어. 그자는 죄인이 되어 다시는 당신 곁에 오지 못할 것이오. 이제 당신은 저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그 말을 듣고 다경은 깨달았습니다. 서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도인까지 해를 입힌단 말인가. 다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준서의 광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경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살 안에 갇힌 채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 다경은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다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다경은 그 무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하고만 있는 여인이 아니다. 다경은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이 휩쓸려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들을 살폈습니다. 음식을 날라주는 하인, 창밖을 지키는 하인,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경은 그 여종이 음식을 들고 들어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종이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다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여종이 멈춰섰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복순이라 하옵니다, 마님. 복순, 당신도 딸을 키우고 있지요? 복순은 놀란 듯 다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소. 다경은 복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딸을 키우는 어미여.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오.
당신 딸이 장차 시집을 가 남편을 섬길 것이요. 그때 만약 남편이 거짓으로 당신 딸을 속이고 가둔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소?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을 따를 뿐입니다. 명을 따르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르오. 다경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다만 남편의 거짓을 견디지 못해 떠나려 했을 뿐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갇혀 있소. 이것이 옳은 일이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경은 며칠 동안 조금씩 복순을 설득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거짓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수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과부로 살며 세상의 차가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경의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마침내 복순이 결심했습니다. 마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경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한 통만 밖으로 전해주시오. 다경은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송사를 도와주었던 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경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경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복수는 그 편지를 품에 숨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으나 복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서도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의 조작임을 밝히기 위해 옛 동료들에게 증거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매수된 증인의 거짓 증언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도윤의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조 문서를 분석했고 필적을 대조했으며 증인이 받은 뇌물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다경과 서도윤은 서로 떨어져 있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다경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것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 다경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복순이 전한 편지를 받은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다경을 위해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서도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도 모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필적 감정 결과, 매수된 증인이 받은 돈의 출처, 모두 이준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경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깔끔하고 논리정연한 문장으로 이준서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첫째, 정씨의 부인을 속여 남의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게 한 죄. 둘째, 무고로 타인을 모함한 죄. 셋째,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부인을 강제로 감금한 죄. 복순이 그 고발장을 관아에 전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대부가의 추문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양 전체가 순영이었습니다. 사흘 뒤 이준서는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악했으나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경이 제출한 서찰, 하인들의 증언, 위조 문서의 필적 대조 결과 모두가 이준서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방청석에 가득 찼습니다. 다경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소윤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 저를 속인 남편과 친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령은 이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는 할 말이 있는가? 이준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거짓, 그의 집착, 그의 광기. 수령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준서는 정실 부인을 기망하고 무고로 타인을 모함하고 부인을 불법 감금한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곤장 50대에 처한다. 또한 부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인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준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사대부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추문에 휩싸인 집안과 엮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세령은 다경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경은 차가운 눈으로 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제발, 제발. 채령은 눈물을 흘렸으나 다경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윤에게만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요.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 속에서 태어났을 뿐이니까요. 하나, 당신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다경은 돌아섰습니다. 소윤이에게는 진실을 말할 것이요. 아이가 원한다면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소. 다경은 소윤을 불렀습니다. 12살 소윤은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나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경은 소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아,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리고 차분히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소윤이 고아가 아니라는 것, 친어미와 친아비가 따로 있다는 것, 그동안 다경이 진실을 모르고 소윤을 키웠다는 것. 소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좋아요. 떠나지 마세요. 다경은 소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한다. 친어미 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 곁에 남을 것인지. 소윤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친어미를 만나보고 싶어요. 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렴.
결국 소유는 한채령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경은 슬펐으나 아이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떠나기 전 다경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경은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이준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인을 제 손으로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다경은 서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으나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서도윤은 다경의 뜻에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억울한 이들을 돕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경은 이전처럼 여인들의 송사를 도왔습니다. 거짓된 혼인으로 고통받는 여인, 남편의 외도로 억울함을 당한 여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경의 이름은 한양 여인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어미가 되었습니다. 다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소윤을 안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한양의 여인들 사이에서 다경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거짓을 끊고 진실을 선택한 용기 있는 부인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다경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억울한 삶을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편 이준서는 홀로 늙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빈 집에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다경이 떠난 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다경뿐이었다는 것을. 채령과의 일은 한때의 욕망이었고 소유는 그 욕망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죽을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봄이 되면 다경의 집 앞에는 매화가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다경은 가끔 소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아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다경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윤이 어른들의 거짓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 거짓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다경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 진실과 거짓의 무게, 그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도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다경은 서도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사람들을 돕고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